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 주 기자의 시시각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에서는 동물권 보호를 위해서 반려동물 판매업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펫 산업계에서는 정상적인 펫 유통업자까지 파렴 치안으로 몰아서 국내 펫 산업을 사실상 사장시키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각 주장에 대한 근거들이 있을 텐데요. 그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반려동물들이 반려인들에게 어떻게 오게 되는지 그 과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하게 됩니까? 네, 먼저 지방자치단체나 동물보호단체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통해서 입양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인을 통해서 입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시중에 펫샵에서 돈을 지불하고 분양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반려동물 역사가 오래된 해외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찾는 것이 문화처럼 자리를 잡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펫샵을 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물론 유기된 동물을 입양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샵을 통해서 구매하는, 그러니까 분양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거죠. 네, 지난 2018년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유통 경로는 일반 분양이 39%로 가장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애견 분양 가게와 애견 분양 사이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친척이나 지인에게 받는 경우와 동물보호시설이나 유기견을 데려오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펫샵 대부분은 이렇게 반려동물을 분양하고 있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 동물거래 시장은 경매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동물 생산업자와 동물 판매업자 간 도매시장과 동물 판매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소매시장으로 나눠지는데요. 동물 생산업자는 현재 약 1000여 곳으로 추정되며 경매장은 전국에 19곳이 형성돼 있습니다. 펫샵은 약 4000여 곳으로 이 중 50%가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과 동물병원에서도 반려동물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어쨌거나 이 반려동물을 만나는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펫샵 등을 통해서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지인 혹은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해서 입양하는 방식이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식이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반려동물 분양을 반대하는 측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분양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농장과 경매시장에 이어서 펫샵을 통해서 동물이 거치는 유통 과정에서 동물학대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사고 파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비윤리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그 문제는 사실 계속해서 지적이 돼온 이야기인 만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물 학대라는 주장에서 가장 문제가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번식 농장입니다. 몇 해 전에 열악한 이 번식 농장의 실태가 한번 폭로된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2016년 동물자유연대가 강아지 공장의 참혹한 모습을 폭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그래서 그 이듬해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차별 강화 등이 여러 내용이 담겼지만 핵심은 번식 규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아지 농장과, 그러니까 강아지 공장과 같은 그런 번식업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개정안에서는 동물 생산업은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을 했고요.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관리인력 1명당 사육 가능한 마리수는 100마리에서 75마리로 줄었고 열악한 사육 환경으로 손꼽혔던 이른바 뜬장의 신규 절차도 금지됐습니다. 네, 뭐 강아지 공장의 어떤 충격적인 실태가 폭로가 되면서 이 번식업에 대한 규제가 개정안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당시 동물 단체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이게 모두 반영이 된 건 아니라고요. 네, 당시 동물단체들은 부모견과 자견 모두 전자적 개체 등록, 관리인원 1명당 동물 30마리로 제한, 영업장당 동물 총수 100마리로 제한, 마리당 출산 횟수는 연 1회 내로 제한 등을 주장했는데요. 그 내용 등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개정안에 지금 반영이 된 건 아닌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관련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최근까지도 동물단체들은 생산 농장에서부터 유통 경로를 전산화해서 부견과 모견이 어떠한 개인지, 어디서 태어나 어느 경로를 거쳐서 판매에 이르게 되었는지 등을 기록하는 반려동물 생산 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번식장에서부터 출생신고를 한 강아지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사실 동물 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겪는 곳이 있다고요? 네, 2013년 3월 영국 웨일스의 강아지 번식장에서 중형견인 카발리어 킹 찰스 스페니얼 종이 구조된 적이 있습니다. 루시라고 이름 붙여진 그 개는 6년간 반복된 출산으로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루시를 입양한 사람이 SNS를 통해서 공장식 번식의 심각함을 알리면서 영국 시민들은 강아지 번식장과 펫숍의 폐쇄를 위해 자신이 직접 번식시키지 않은 동물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사실은 뭐 반복된 이 출산 강요 자체가 또 일종의 학대인 건데 어쨌거나 이 루시를 통해서 영국 사람들이 반려동물 분양에 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떤 변화가 또 일었습니까? 네, 2018년 8월 영국 정부는 6개월령 이하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제3자, 그러니까 펫샵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고 싶은 영국인은 상업적 거래가 아닌 방식으로 지인을 통해 분양을 받거나 브리더, 즉 전문 번식업자와 직접 거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강아지와 또 고양이는 펫샵에서 구매하는 자체가 지금 이미 금지가 됐다는 건데 그러면 해당 법령이 발표된 후에 또 뭐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네, 법 시행은 내년 4월부터지만 지난해 유기동물은 급감했습니다. 반려견 보호단체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영국 유기견은 5만 6천여 마리로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이 되지는 않았는데 또 바로 유기견 수가 급감을 했군요. 우리나라 비교하면 좀 어떨까요? 지난해 영국 반려견은 890만 마리로 한국의 반려견 660만 마리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유기된 개의 숫자는 정반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영국 유기견이 5만 6천여 마리인데 반해 한국에서 발생한 유기견은 9만 1천여 마리였습니다. 네, 반려견은 더 많지만 유기견은 또 훨씬 적은 건데요. 어떻게 보면 뭐 번식장이라든지 경매장 또 펫샵이라는 이 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 인식이 또 그 차이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통 구조뿐만이 아니고 법의 망을 피해가는 어떤 불법 번식장들도 문제가 또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곳들은 뭐 관련 법 개정과 상관없이 문제를 또 일으키고 있다고 하던데요. 좀 관련 얘기 들어볼까요? 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동물 생산업체는 2019년 8월 기준으로 1,477곳입니다. 하지만 동물단체들은 전국의 번식장이 3,000곳에서 4,000여 곳에 이른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곳에서 2,000여 번식장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농림부가 지자체 합동으로 1년에 2차례 적발에 나서지만 번식장들이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서 5월 단속에서 적발된 무허가 번식장은 9곳에 불과했는데요. 또 무허가 업체가 적발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은 500만 원의 벌금이 끝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의 벌금이 전부네요. 그러면 이 솜방망이 처벌 역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되는 동물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지난 1월 경기도 평택의 한 주택 창고에서 장모 치와와 60여 마리가 구조됐는데요. 발견 당시 치와와들은 오물로 가득한 창고에서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피부병에 걸려 있었고 일부 개들은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살아있는 개 바로 옆에 죽은 개의 사체가 방치된 채 발견되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또 출산이 되다 보니까 또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버려지거나 안락사되는 동물들의 수 또한 또 만만치가 않은데요. 유기된 동물 역시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거죠. 네, 전국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 수는 2016년 8만 8천여 마리에서 2017년 10만 1천여 마리, 2018년 11만 8천여 마리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락사 처리된 동물 수 역시 2016년 1만 7천여 마리에서 2017년 2만여 마리, 2018년 2만 6천여 마리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버려진 유기동물 수가 한 12만여 마리에 좀 가까이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사용되는 비용도 그럼 만만치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유기동물 운영 비용에 쓴 비용도 200여 원이 넘습니다. 2015년 97억 원과 비교하면 4년 동안 무려 100억 원 이상이 증가한 건데요. 그건 정부 비용만을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사설 보호시설이나 동물보호단체의 보호소까지 포함하면 그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 제도상 버려진 동물에 대한 어떤 보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네, 그 책임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된 유기동물은 각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한 전국 298곳의 동물보호센터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곳에서 주인을 찾거나 입양되지 않으면 보호소는 의무보호기간 10일 뒤에 동물을 안락사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버려진 동물을 데려오고 보살피고 먹이면서 병 치료하고 그러다가 끝내 입양되지 못한 동물들은 안락사 시키는 것까지 막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유기동물 입양을 왜 꺼리는지도 좀 볼까요? 사람들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지난해 말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기동물을 입양하지 않는 이유로 응답자의 약 37.7%가 질병에 걸려 있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고요. 또 학대 트라우마를 지닐 가능성이 높아서 31.1%는 새로운 집에 적응시키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때문에 보호단체나 지자체에서는 지금 입양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등 어떤 관련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서울시는 올 3월 동물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동물보험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면 약 20만 원의 동물보험비 1년치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은 동물의 상해와 질병 치료비뿐만 아니라 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 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서 서울시는 민간단체의 입양 활동과 동물 보험 지원에만 6억 원 이상의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네. 뭐 이렇게 유기동물에 대한 지원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유기동물 입양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재정적인 지원책은 당장 유기동물을 입양하려고 하거나 입양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가 다양한 만큼 재정적인 지원책만으로는 입양률을 높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 겁니다. 네, 뭐 강아지 번식과 또 유통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이 유기동물 역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물 단체 쪽에서는 입양을 장려하고 또 펫샵을 통한 어떤 분양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반대로 또 펫 산업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죠. 일단 그들 측은 입양만이 뭐 답은 아니다. 분양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 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관련 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죠. 어떻습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8%로 미국의 70%나 일본의 66% 등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는 2018년 2조 6천억 원 규모로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낮고요. 하지만 선진국들의 반려산업 성장률이 3%에서 5%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국내 반려산업은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2027년에는 6조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관련 산업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려인들의 어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루트 중에서 펫샵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좀 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동물 번식업과 펫샵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국내 반려동물 산업 성장 자체를 막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유기동물 방지와 무분별한 안락사를 없애기 위해서는 펫샵의 분양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대국민 홍보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유럽은 이게 반려동물 생산과 또 판매 규제 강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에서는 다른 국가에서 불법으로 번식된 개들을 또 몰래 수입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또 반려동물 판매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하던데요. 네, 펫 산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1973년에 제정된 동물복지법에 따라서 브리더들은 1년간 2마리만 번식하게 되면서 강아지 공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격은 3배가 올랐고 현재 펫샵에서는 강아지 한 마리당 3,000달러, 약 32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2005년 이전에는 2만 5천여 명의 독 브리더가 10만 7천여 마리의 강아지를 공급했지만 현재 일본 정부에 등록된 브리더의 수는 1만 2,600여 명이며 이 중 9,500여 명만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가격이 오른 게 어떻게 보면 공급량 감소와도 또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개체 수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2014년 970만 마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최근엔 890만 마리까지 줄었습니다. 전체 건 중 총 88%가 소형견인 가운데 현재 활동 중인 브리더가 노령화됨에 따라서 점점 더 소형견 공급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동물 단체와 또 판매업에 종사하는 측 양측의 주장이 좀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무조건 분양 자체를 규제할 게 아니라 좀 적당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